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0.85도나 올랐다고 합니다. 기온이 변화한다는 건 이제 본래 기후에 살던 동식물들이 서식지를 잃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이에 이 문제를 정부나 기업,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기후변화센터입니다. 오늘은 기후변화센터의 유영숙 공동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인터뷰에 앞서서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경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숙입니다. 2013년 3월 11일 환경부에서 나와서 제가 평생 다니던 직장에 돌아온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기후변화센터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민간 기후변화 대응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희 기후변화센터는 2008년에 출범을 한 그런 국제적인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설립 목적으로는 기후변화를 대응함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과 또 시민사회 학계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방향성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기후변화의 시급성을 알리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또 전문가들의 해안을 모아서 정부의 정책을 제공하는 그런 띵크탱크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사회의 그런 어떤 캠페인 등을 통해서 이 기후변화의 시급성을 알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하고 실질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후변화센터가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기후변화센터가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그 활동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린 리더 양성 분야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정책 연구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캠페인 분야인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센터에서는 2008년부터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이라는 것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기후변화 정책에서부터 실제 기업에서의 사례 발표 또 기후변화 전반에 걸친 그런 지식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각계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그린 리더십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작년에 저희가 그린 리더스 네트워크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상당히 많은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끈끈한 그런 휴먼 네트워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정책 연구 분야인데요. 우리 기후변화 센터에서는 그 시민사회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저희가 녹색 가격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사업이라든지 또는 UN 기후변화 대응 메커니즘 활용을 하는 남북 경협 방안 그런 아주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나 또 늘어나는 이상기후 한반도에서의 적응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세미나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그런 연구 결과는 공청회나 세미나들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는 누구나
저희 그 홈페이지나 연락을 주시면 뭐 저희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캠페인 분야인데 특히 우리 미래 세대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특한 만남이라는 그런 그 토크쇼를 지금 대학생들과 전문가들과 하는 토크쇼를 하고 있는데 벌써 8회째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생 그 자원 활동가들의 모임인데 You Savers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의 모임 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전에 환경부 장관을 지내셨는데요. 당시 인천 송도가 녹색기후기금 3국 유치도시로 지정됐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기후금융, Climate Finance라고 하는 그 정의는 OECD 정의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 또 기후변화 적응 활동에 사용되는 재원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후금융의 규모가 감축 비용과 적응 비용 해서 모두 합해서 약 2050년까지 우리 돈으로 약 900조 원에 달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인데요. 이제 이 녹색 기후기금,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2011년 12월 남아공 더반에서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콥17이라고 하죠. 17차 콥 회의였었기 때문에 네. 그 콥17에서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기조연설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GCF의 그 헤드쿼터를 유치를 하겠다. 유치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겠다라고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1년 동안 정부도 이제 범부처적으로 또 시민사회나 또 학계나 전문가나 지자체에서도 뭐 정말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2012년 10월에 개최된 GCF 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인천 송도가 그 유치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이었는데요. 그 당시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었습니다. 네. 자, 녹색 기후 기금이란 그린 클라이밋 펀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나라들, 지구촌의 나라들, 거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거나 극빈 도서국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설립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IMF나 뭐 월드뱅크 같은 다른 어떤 국제금융기구보다도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아주 인간적인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9월 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UN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GCF에 유치국으로서 1억 달러를 출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기후변화센터에서는 올해 10월에 인천 송도에서 국제기후금융포럼이라는 그런 대화의 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실가스에 대한 고민은 세계적인 고민일 텐데요. 온실가스 감축이 이미 생존과 직결된 부분임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면 결국 정부도 재정이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만 정부와 기업과 전문가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줄여야 한다는 명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지, 현존하는 기술들은 무엇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목적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신기술은 무엇인지 많은 고민과 또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저는 기업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힘들고 또 비용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긴 호흡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를 주문을 합니다. 새로운 녹색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난관을 극복할 때 오히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는 모두가 맞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는 새로운 먹거리 또 어떤 신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후변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위기의 문제로 닥쳐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기후변화 센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분야의 네. 비슷한 그런 내용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후변화 센터에서는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2013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기술 현황 분석을 통한 국민의 실천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고요. 또 2004년 작년 8월에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그리고 이인영 국회의원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같이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도 개최를 하기도 했는데요. 조명 끄기를 통해서 이제 빛공해를 방지하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뭐 다양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올해에는 비산업 분야 중에서도 건물과 그 수송 분야, 그러니까 자동차 분야겠죠. 건물과 수송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또 우리 시민 사회에서의 입장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또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특한 만남이라는 토크 콘서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부터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청년의 조건 CC 요일제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일별로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친환경 운전 방법이라든지 BMW 아시죠? 네. 저도 BMW 이용하고 있는데요. 또 화요일에는 컴퓨터 절전 프로그램으로 그린터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또 수요일에는 학생들이 식당에서 잔반 남기지 않기, 또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또 목요일에는 개인 손수건과 텀블러 사용하기, 개인 컵 사용하기, 또 금요일에는 그린카드로 친환경 소비생활 실천하기, 이런 그 요일제 그 캠페인을 활용하고 있고요. 네. 이제 올해는 저희가 또 대학생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신입 사원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그 CEC가 컴퍼니 CO2라고 해서 기업에 갓 입사한 신입 사원들도 참여하는 그런 그 활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하나하나의 실천을 강조하시고 있는 것 같으신데요. 네, 저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이제 정부가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을 2020년으로 미뤘습니다. 2009년에 도입이 확정된 이후에 벌써 두 번째로 연기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제도가 자동차 산업에는 부정적이라는 정부의 견해입니다.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그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 전체적인 그 큰 틀 안에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조금 그 배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2008년에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그 국가 비전을,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교토 의정서상에는 온실가스 감축국은 아니지만, 네. 의무 감축국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2020년까지 BAU 대비 30%를 줄이겠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어찌 보면 용기 있는 그런 그 선언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잠시 의견을 나누었던 GCF를 유치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이어주는 그런 그 브리징 롤을 하는 그런 역할로서 대한민국이 아주 국제사회에 우뚝 서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2020년까지 BA 대비 30%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서 분야별로, 산업 분야, 뭐 건물 분야, 수송 분야, 또 국민들은 또 어떻게 줄여야 되는가, 그런 전체적인 그런 그 로드맵을 그리게 되었고, 그 중에 수송 부분, 자동차 부분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었습니다.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전 세계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중대형 차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여러 나라를 보면 중대형 차 비중이 약 한 30%, 좀 많은 경우에 40%인데 우리나라는 7, 80%가 넘습니다. 네. 국토도 작은데 그렇게 큰 차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많은 에너지 소비도 있고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많은 미세먼지들도 배출을 하게 되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2020년 이후로 미루어진 상황이니만큼 그 관련 기업에서는 그 부족했던 부분을 얼른 보완을 하고 또 개선을 해서 조만간 시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출권 거래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2012년부터는 사실 온실가스 및 에너지 그 목표관리제라는 제도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다가 2015년 1월부터 지금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많은 참여 기업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고, 또 거래소에서 거래가 아주 낮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미 다 예상을 했던 그런 사안들이고요. 아무래도 부족했던 부분들 또는 개선해야 될 점들을 빨리 개선을 하고 해서 배출권 거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얼른 조기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기후변화센터는 민간단체로서 해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최근 열렸던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도 참석하셨었죠. 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 12월에 페루 리마에서 제20차 네. 그 총회가 열렸었는데요. 저는 17차, 18차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번 20차 총회는 이제 정부 대표가 아니라 그 NGO로서 민간 그 기구의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아주 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많은 그 전문가들도 만났고,
또 예전에도 이런저런 회의에서 만났던 분들도 반갑게 다시 만나기도 했고요. 이제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공식적인 사이드 이벤트가 저희 기후변화센터와 영국에 있는 기구 또 호주에 있는 기구가 같이 그러니까 공동으로 주관하는 그런 공식 사이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드 이벤트에서 제가 인사말을 하고 행사를 진행을 하기도 했고 또 작년 그 콥20에서 처음으로 한국관을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한국관에서 진행됐던 많은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주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실천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기후변화센터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그리고 호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1 million woman이라는 기구와 이클레이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아주 열띤 논의의 장을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뭐 아주 정부 대표로 갔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아주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들을 접할 수가 있었고 그 국제사회가 얼만큼 뜨겁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현장을 보고 온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게 외국에 나가보면 이제 기후와 관련한 시민단체들과 접촉할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국내 민관단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국제사회에서 보게 되는 많은 그런 시민단체들은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 기후변화센터도 그런 그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보를 하고요.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시민사회, 환경 그 단체들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개발을 하고 또 능력을 많이 배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기후와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요즘 봄철이라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다들 민감하시잖아요. 대부분 미세먼지라고 하면 중국에서 건너오는 미세먼지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크게 인지하지는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사실은 봄철이 굉장히 활기가 차고 생동감이 느껴지고 그런 좋은 계절인데,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기를 꺼려하게 되는 경우가 저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중교통을 늘 이용을 하니까 다니면서도 마스크를 쓰기도 참 왠지 보기가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다니기도 참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정확히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그런 황사나 미세먼지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제가 정확히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외국의 경우를 보면 특히 대도시의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라 하면 PM10이라고 네.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하고 초미세먼지는 이제 PM2.5라고 하는데 특히 PM2.5의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너무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냥 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나쁘고 아주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많은 대도시에서는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거의 70% 이상이 자동차의 배기가스로부터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도 우리가 그 수송부물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그런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뭐 환경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국민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시지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인식을 전하는데 캠페인을 하는 거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기후변화센터의 이제 공동대표를 맡으신 지 1년이 지나셨는데요. 이제 그동안 1년간의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그, 기후변화센터의 공동대표를 맡게 된 걸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 1년 활동 중에서는 아무래도 12월에 참석했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계획은 제가 올해부터 이제 정책위원장을 또 맡게 되었는데 정책위원장으로서 그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정부의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유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이제 끝 질문이 다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환경TV 시청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혹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는 우리 자동차 백밀러에도 쓰여 있는데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바로 나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노력과 정성이 우리의 지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간 기후변화 대응기구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이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문제인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구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나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 함께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 드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